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5년 1월 2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목이 건조해서 기침 좀 하고 왔어요. 네, 불금 잘 보내셨나요? 저는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너무 바빴어. 오늘 15,000보 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목이 걸걸하다. 먼지를 너무 마셨나? 마스크 꼈는데 이상하다. 어쨌든 커뮤니티에 한 22분 전에 공지를 해드렸던 대로 오늘 저번에 읽던 페스트 마저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딴. 저번에는 어디까지 읽다 말았냐면 그 프랑스의 예비신부를 두고 온 신문 기자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프랑스로 오랑을 벗어나서 프랑스로 가기 위해 뭔가 뒷거래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는 듯한 분위기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정말로 오랑을 벗어나서 프랑스로 갈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신문 기자 랑베르는 과연 어떻게 될지. 그 다음 날 신문 기자가 스페인 식당에 들어서자 손님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그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햇볕에 바짝 마른 누렇고 좁은 길 아래쪽에 위치한 이 컴컴한 지하 식당에는 남자 손님들만 드나들었고 대부분 스페인계였다. 라울이 안쪽 테이블 앞에 앉아 있다가 손짓을 했다. 랑베르가 그쪽으로 다가가자 손님들은 호기심을 잃고 다시 접시로 얼굴을 돌렸다. 라울의 테이블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어깨가 엄청나게 넓은 데다가 얼굴은 말상에 머리숱이 듬성듬성한 키가 크고 몸이 야윈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다. 걷어올린 와이셔츠 소매 아래로 시커먼 털로 뒤덮인 길고 가느다란 두 팔이 보였다. 그는 랑베르를 소개받고 고개를 3번 끄덕였다. 그의 이름은 한 번도 입에 오르지 않았고 라울은 그를 우리 친구라고만 불렀다. 우리 친구가 선생을 도울 방법이 있다고 하는군요. 이 친구가 선생을 앞으로 웨이트리스가 잠시 말을 멈췄는데 랑베르의 주문을 받으러 왔기 때문이었다. 이 친구가 선생을 우리 동료 2사람과 연결해 줄 거고 그 2사람이 매수해 놓은 보초들에게 선생을 소개해 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보초들이 적절한 때를 알아내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출입문 근처에 사는 보초의 집에서 며칠만 묵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친구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드릴 겁니다. 일이 잘 되면 이 친구에게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의 친구는 말상인 머리를 또 한 번 끄덕였다. 그러면서도 토마토와 피망 샐러드를 연신 휘저어대며 쉬지 않고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그러더니 스페인어 억양이 조금 섞인 목소리로 랑베르에게 이틀 뒤 아침 8시에 대성당 전문 앞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또 이틀 뒤군요. 랑베르가 지적하듯 말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라울이 말했다. 친구들을 찾아야 하니까요. 말상의 남자가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고는 했지만 랑베르는 맥이 좀 풀렸다. 나머지 식사 시간은 이야깃거리를 찾으며 흘러갔다. 그러다가 그 말상의 남자가 축구 선수라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 대화가 수월해졌다. 랑베르도 축구를 많이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프랑스 선수권 대회, 영국 프로팀의 실력, W형 전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식사가 끝날 즈음 말상의 남자는 무척 신이 나서 랑베르에게 말을 놓아가며 축구팀에서 센터하프만큼 중요한 자리는 없다는 것을 설득하려고 했다. 센터하프는 알다시피 선수들에게 역할을 배분하는 사람이지. 역할을 배분하는 것, 그게 바로 축구야. 랑베르는 항상 센터 포워드를 맡았지만 그와 의견이 같았다. 라디오 방송이 나오고 토론인 가까스로 중단되었다. 감상적인 멜로디가 잔잔하게 반복되더니 어제 패스트 희생자가
137명이라고 보도됐다.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반응을 보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말상의 남자가 어깨를 으쓱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라울과 랑베르도 그를 따랐다. 헤어지면서 샌더하프인 그자는 랑베르의 손을 힘껏 잡으며 말했다. 내 이름은 곤잘레스라고 하네. 랑베르에게는 그 이틀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그는 리우에게 가서 일의 진행 상황을 상세히 이야기했다. 그런 다음 왕진가는 리우를 따라 나섰다. 어느 집 문 앞에서 그가 의사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 집에서는 페스트 증상이 보이는 환자가 의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복도에서 뛰어가는 소리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의사가 왔다고 가족에게 알리는 소리였다. 타루가 늦지 않아야 하는데. 리우가 중얼거렸다. 그는 피곤해 보였다. 병이 너무 빨리 퍼지나요? 랑베르가 물었다. 리우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통계 곡선의 상승세가 좀 수그러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페스트에 맞서 싸울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물자가 부족해요. 그가 말했다. 세계 어느 나라의 군대든 물자가 부족하면 대체로 인력으로 보충하는데 우리에게는 인력도 부족하죠. 외부에서 의사들과 보건대원들이 왔잖아요. 네, 의사 10명과 보건대원 100여 명이 왔죠. 보기에는 많아 보이지만 현재의 상황이나 겨우 감당할 정도예요. 전염병이 더 퍼지면 그 인원으로는 충분치 않을 겁니다. 리우가 말했다. 리우는 안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랑베르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를 성사시키려면 서둘러야겠습니다. 한순간 랑베르의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스쳐 지나갔다.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떠나려는 건 아니에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리우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랑베르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이에요. 비겁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기회도 있었고요. 하지만 몇 가지 생각은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의사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부인을 다시 만날 겁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런 상태가 계속 될 거고 그동안 그녀가 늙은 것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나이 30이면 사람이 늙기 시작하는데 모든 것을 누려야지요.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이해할 것 같다고 리우가 중얼거리는데 타루가 들어왔다. 무척 신이 나 있었다. 파늘루 신부에게 같이 일하자고 지금 막 부탁하고 오는 길이에요. 뭐라고 하던가요? 의사가 물었다. 잠시 생각하더니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거 참 기쁜 일이군요. 리우가 말했다. 그분의 인품이
그래도 강롱보다는 훌륭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쁘네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타루가 말했다. 사람들은 단지 그런 기회가 없는 거라고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리유를 향해 눈을 깜빡였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평생 내가 할 일이고요. 죄송합니다. 랑베르가 말했다. 저는 그만 가봐야겠어요.
죄송해요. 마이크를 끄고 있었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약속한 날인 목요일, 랑베르는 8시 5분 전에 대성당 정문 앞으로 갔다. 공기는 아직까지 그런대로 신선했다. 하늘에는 흰 구름이 자라나고 있었지만 조금 있으면 열기가 올라와 그 구름들을 단번에 삼켜버릴 것이다. 잔디밭은 말라붙었지만 거기서 올라오는 냄새에는 미약하게나마 습기가 느껴졌다. 동쪽에 있는 집들 뒤로 태양이 떠올라 광장을 장식하고 있는 온몸에 금도금을한 잔다르크 동상의 투구를 밝게 비추었다. 괴종시계가 8시를 알렸다. 인적 없는 정문 앞에서 랑베르는 몇 걸음을 옮겼다. 성당 안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성가에 실려 오래된 지하실 냄새와 향냄새가 풍겨왔다. 갑자기 성가 소리가 멈췄다. 검은 옷을 입은 조그만 형체 10여 개가 성당에서 나오더니 시내를 향해 종전걸음으로 걸어갔다. 랑베르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또 다른 검은 형체들이 큰 계단을 올라와 정문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지만 여기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8시 15분이 되자 대성당의 오르간이 은은한 소리로 연주를 시작했다. 랑베르는 어두컴컴한 아치형 천장 아래로 들어갔다. 잠시 후 자기 앞을 지나갔던 검은 형체들을 본당에서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성당 한 구석에 마련된 일종의 임시 제단 앞에 모여 있었고, 제단에는 시내의 어느 공장에서 급하게 만든 성 로크의 상이 안치되어 있었다. 무릎을 꿇고 있어서 그런지 그 형체는 더 오그라들었고 마치 응고된 그림자 조각처럼 회색 배경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여기저기에 떠다니는 듯한 안개보다 약간 더 짙은 정도였다. 그 형체들 위로 오르간의 변주곡이 끝없이 울리고 있었다. 랑베르가 밖으로 나와보니 곤잘레스가 벌써 계단을 내려가 시내로 향하고 있었다. 자네가 가버린 줄 알았네. 그가 신문 기자에게 말했다. 그런 일이 자주 있거든. 8시 10분 전에 그곳에서 멀지 않은 다른 장소에서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20분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곤잘레스가 설명했다.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우리가 하는 일이 항상 그리 쉽게 성사되는 것은 아니잖아. 그는 다음 날 같은 시각에 전몰용사 기념비 앞에서 다시 만나자고 제안했다. 랑베르는 한숨을 쉬며 펠트 모자를 뒤로 젖혀 넘겼다.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곤잘레스가 웃으면서 말했다. 한번 생각해봐. 골을 넣으려면 그 전에 작전도 짜고 속공도 하고 패스도 해야 하잖아. 그야 물론이죠. 랑베르가 말했다. 하지만 축구 시합은 1시간 반이면 끝나잖아요.
항구를 굽어보는 낭떠러지를 따라가면 약간 안쪽에 일종의 산책로가 있었고 그 산책로에서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유일한 장소에 오랑의 전몰용사 기념비가 있었다. 그 다음 날 랑베르가 약속 장소에 제일 먼저 와서 전사자 명단을 주의 깊게 읽고 있는데 몇 분 뒤 남자 2명이 다가와 무심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산책로 난간에 팔꿈치를 개고는 텅 비어 활랑한 항구를 정신이 팔린 듯 바라보았다. 키가 같았고 파란 바지에 소매가 짧은 선원용 셔츠를 입고 있었다. 신문 기자는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벤치에 앉아 그들을 여유 있게 바라보았다. 그들이 채 20살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때 곤잘레스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우리 친구들은 저기 있네.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를 2 젊은이에게 데리고 가서 마르셀과 루이라고 소개했다. 앞에서 보니 2 젊은이는 닮은 데가 상당히 많았다. 아마도 형제 같았다. 자, 이제 인사도 끝났으니 일을 해결해야지. 곤잘레스가 말했다. 그러자 마르셀인지 루이인지가 자기들이 경비를 서는 차례가 이틀 후에 시작해서 일주일간 계속되는데 제일 적합한 날을 골라야 할 거라고 말했다. 4명이 서쪽 출입구를 지키는데 다른 2은 직업 군인이었다. 그들을 끌어들일 수는 없었다. 믿을 수도 없고 또 그랬다가는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이따금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어느 바 뒷방에 가서 몇 시간씩 머무는 일이 있었다. 그러니 출입문 가까이 있는 자기들 집에 와서 머무르다가 자기들이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마르셀인지 루이인지가 랑베르에게 제안했다. 모떼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 빠져나가는 일은 식은 죽 먹기라는 얘기였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시 외부에 경비 초소를 이중으로 설치한다는 말이 있으니 이를 서둘러야 했다. 랑베르는 좋다고 한 뒤 남은 담배 몇 대를 그들에게 권했다. 2 중 말을 하지 않고 있던 청년이 곤잘레스에게 비용 문제는 해결되었는지 성금은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이 사람은 친구야. 계산은 출발할 때 하기로 했지. 곤잘레스가 말했다. 모두 한 번 더 만나기로 했다. 곤잘레스는 이틀 뒤 스페인 식당에서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다. 거기서 보초들의 집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것이었다. 첫날 밤에는 내가 옆에 있어주지. 그가 랑베르에게 말했다. 이튿날 랑베르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다가 호텔의 층계에서 타루와 마주쳤다. 리우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가실래요? 타루가 말했다. 방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군요. 좀 망설이다가 랑베르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에게 그쪽 이야기를 많이 하더군요. 신문 기자는 생각해 보았다. 저녁 식사 후에 시간이 되면 늦어도 좋으니 호텔 바로 2분이 함께 오시죠. 리우의 상황도 그렇고 페스트 상황도 봐야겠네요. 타루가 말했다. 밤 11시에 리우와 타루가
작고 좁은 바에 들어섰다. 30명 정도 되는 손님들이 팔꿈치가 서로 닿을 정도였다. 손님들은 매우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페스트에 감염된 침묵의 도시에서 돌아와서 그런지 두 사람은 좀 어리둥절해져서 발을 멈추었다. 아직 술을 파는 것을 보고 그 흥분 상태를 이해할 수 있었다. 랑베르는 카운터 끝에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그들에게 손짓을 했다. 타루가 큰 목소리로 떠드는 옆 사람을 슬쩍 밀어 자리를 만든 후에 두 사람은 랑베르의 양옆에 가서 섰다. 술을 싫어하진 않죠? 천만에요. 그 반대죠. 타루가 대답했다. 리우는 술잔에서 풍기는 쌉싸름한 향료 냄새를 맡아보았다. 너무 소란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다. 랑베르는 술을 마시느라 정신이 없는 듯했다. 그가 취했는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었다. 그들이 있는 그 좁은 공간에 나머지 자리에 놓은 테이블 2개 중 하나에 해균 장교 한 명이 양팔에 여자를 끼고 앉아 얼굴이 빨간 뚱보 남자에게 카이로에서 유행했던 장티푸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원주민 수용소를 만들어 그곳에 환자용 천막을 설치했어. 그 둘레에 보초선을 쳐놓고 가족들이 민간요법으로 만든 약을 몰래 반입하려고 하면 총을 쐈지. 가혹하긴 했지만 그렇게 해야 했어. 다른 테이블에는 멋지게 차려입은 청년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높은 곳에 올려놓은 축음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세인트 제임스 인퍼머리의 선율에 휩쓸려 들어갔기 때문이다. 상황이 괜찮은가요? 상황이 괜찮은가요? 리유가 목소리를 높여 물었다. 괜찮아지고 있어요. 랑베르가 대답했다. 일주일이면 될지도 모르겠어요. 유감스럽군요. 타루가 외쳤다. 왜요? 타루는 리유를 바라보았다. 이곳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떠나고 싶어하는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 것 같습니다. 리우가 말했다. 타루가 술을 한 잔씩 더 돌렸다. 랑베르는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내려와 처음으로 타루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가 무슨 일에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술잔에 손을 내미면서 타루가 말했다. 우리 보건대 일에 도움이 되겠죠. 랑베르는 평소에 고집스럽게 생각하는 듯한 평소의 얼굴 표정을 지으며 다시 의자에 앉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대 활동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나요? 잔을 비운 뒤 타루는 이렇게 말하며 랑베르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도움이 많이 되죠. 신문 기자가 대답하고는 술을 마셨다. 리우가 보니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제 정말 완전히 취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녀왔습니다. 잠시 딱꼭질 해가지고 잠시만요. 왜 딱꼭질이 나는 거야? 멈췄나? 자, 이제 멈춘 것 같으니까 다시 할게요. 그 다음 날 랑비르가 일전에 그 스페인 식당에 도착했을 때 몇몇 사람들이 식당 입구 앞에 의자들을 내놓고 조그맣게 무리를 지어 앉아 초록빛과 황금빛으로 물든 저녁 한때를 즐기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야 겨우 더위가 수그러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냄새가 매캐했다. 식당 안은 거의 비어 있었다. 랑베르는 곤잘레스와 처음 만났던 안쪽 테이블에 가서 앉았다. 웨이트리스에게는 기다렸다가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저녁 7시 30분이었다. 남자들이 차츰 식당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자 매우 낮고 둥근 천장 아래로 식기 부딪히는 소리와 낮게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가득 찼다. 8시가 되었는데도 랑베르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불이 켜졌다. 새 손님들이 들어와 그의 테이블에 앉았다. 그는 식사를 준비했다. 8시 30분에 식사를 마쳤지만 곤잘레스도 두 젊은이도 오지 않았다. 그는 담배를 여러 대 피웠다. 홀이 서서히 비기 시작했다. 밖은 빠르게 어두워졌다. 바다에서 미지근한 바람이 불어와 창문의 커튼이 슬쩍 들리곤 했다. 8시가 되자
홀은 텅 비었고 웨이트리스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보고 있는 것을 랑베르도 알 수 있었다. 그는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식당 맞은편 카페의 문이 열려 있었다. 랑베르는 카페 카운터 좌석에 앉아 식당 입구를 지켜보았다. 8시 30분에 호텔로 돌아가면서 주소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곤잘레스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이리저리 궁리해 보았지만 별다른 방도가 떠올리지 않았다.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다. 나중에 리우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바로 그 순간 구급차가 어둠 속을 질주하는 가운데 그는 자기와 아내를 갈라놓은 장벽을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를 찾으려고 완전히 매달리는 바람에 그동안 아내를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모든 길이 또다시 꽉 막히자 아내가 그의 욕망 한가운데 다시 자리 잡았다. 그 고통이 어찌나 갑작스럽고 폭발적이었는지 타는 듯한 혹독한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호텔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뜨거운 아픔은 여전히 남아 관자놀이를 파먹듯 쑤셔댔다. 그 다음 날 그가 아침 일찍 리우를 찾아와 어떻게 하면 코타르를 만날 수 있으냐고 물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가는 것뿐이에요. 그가 말했다. 내일 저녁에 오세요. 리우가 말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타루가 코타르를 불러달라고 하더군요. 10시에 코타르가 올 테니 10시 30분에 이곳으로 오시죠. 이튿날 코타르가 의사에게 왔을 때 타루와 리우는 담당 구역에서 예기치 않게 완치된 사례 한 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10명 중에 1명 꼴이에요. 운이 좋았던 거죠. 타루가 말했다. 아, 그건 페스트가 아니었어요. 코타르가 말했다. 페스트가 틀림없었다고 두 사람은 코타르에게 확인해 주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나았잖아요. 나만큼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페스트는 용서가 없어요. 대개는 그렇죠. 하지만 끈기 있게 하다 보면 뜻밖의 일이 또 생겨요. 이리우가 말했다. 코타르가 웃었다.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오늘 저녁에 발표된 숫자 들으셨죠? 타루가 연금 생활자를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희생자의 수는 알고 있고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는가? 그것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이었다. 아, 그런 대책은 벌써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 대책을 각자 자신과 관련 지어야 합니다. 코타르가 영문을 몰라하며 타루를 쳐다보았다. 타루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페스트는 모든 사람과 관련된 문제이니 각자 자기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대의 문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다. 좋은 생각이긴 하네요. 코타르가 말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을 겁니다. 페스트가 너무 강하니까요.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알게 되겠죠. 타루가 끈기 있는 어조로 말했다. 그동안 리유는 식당 앞에 앉아서 진료 카드를 옮겨 쓰고 있었다. 타루는 계속 연금 생활자를 바라보고 있었고 코타르는 의자에 앉아 불안해하고 있었다. 코타르 씨,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이유라도 있나요? 코타르는 불쾌한 표정으로 의자에서 일어나 둥근 모자를 집어들고 말했다.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 다음 도전적인 태도로 말을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난 말이에요. 패스트 안에서 사는 게 더 편해요. 내가 왜 패스트를 퇴치하는데 끼어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군요. 타루는 갑자기 깨우침을 얻기라도 했다는 듯 이 말을 탁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 그렇지. 깜빡 잊었네요. 패스가 아니었으면 당신은 체포되었겠죠? 코타르가 움찔하더니 넘어질 뻔했다는 듯 의자를 꽉 붙잡았다. 리유는 옮겨 쓰던 손을 멈추고 심각하면서도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걸 누가 말해줬어요? 연금 생활자가 외쳤다. 타루는 놀란 듯 말했다. 당신이 말했잖아요. 적어도 의사 선생님하고 나는 그렇게 이해했는데요? 코타르는 갑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다. 진정하세요. 의사 선생님이나 나나 당신을 고발할 사람은 아니니까요. 당신 사건은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우리도 경찰을 좋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자, 좀 앉으세요. 연금 생활자는 의자를 보고 조금 망설이다가 앉았다. 잠시 후에 그가 한숨을 쉬고는 말했다. 오래된 일을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다 잊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놈이 흘린 거죠. 나를 소환하더니 수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체포될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중죄인가요? 타루가 물었다. 그거야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어쨌든 살인은 아닙니다. 징역형인가요? 강제노역형인가요? 코타르는 몹시 풀이 죽어 보였다. 징역료, 운이 좋으면. 그러나 잠시 후에 다시 흥분하며 말했다. 그건 실수였어요.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잡혀가서 집에서 멀어지고 익숙한 생활도 못하게 되고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래서 목을 매 자살하겠다는 생각이 든거든요. 타루가 물었다. 그래요. 분명히 어리석은 짓이었지만요. 리유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 그의 불안한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코타르에게 말했다. 오! 내가 알고 있는 건 지금으로서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 보건대에는 안 들어오겠군요. 타루가 말했다. 코타르는 두 손으로 모자를 돌리다가 불안해하며 타루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절 원망하지 마세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병문을 일부러 퍼뜨리지는 마세요. 타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코타르는 자기가 패스트를 원한 것이 아니라 패스트가 그냥 생겨난 거고 지금 패스트 덕분에 자기 일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탓은 아니지 않느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랑베르가 문 앞에 왔을 때 그는 목청을 돋워 이렇게 덧붙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당신들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할 겁니다. 랑베르가 물어보니 코타르도 곤잘레스의 주소를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작은 카페에 같이 가줄 수는 있다고 했다. 이튿날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리우가 결과를 알고 싶다고 하자 랑베르는 주말밤 아무 때나 타루와 함께 자기 방으로 오라고 했다. 아침이 되자 코타르와 랑베르는 그 작은 카페에 가서 저녁 때나 아니면 그 다음날 만나자는 메모를 가르시아에게 남겼다. 그날 저녁 기다려봤지만 가르시아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다음날 가르시아가 와 있었다. 그는 랑베르의 이야기를 말없이 들었다. 그는 저간의 사정을 모르고 있었지만 호별 조사 때문에 구역 전체에 24시간 동안 통행이 금지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곤잘레스와 두 젊은이가 바리게이트를 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시 한번 라울과 연결해주는 것이 전부였다. 물론 그것도 이틀 안에는 어려운 일이었다. 알았어요. 랑베르가 말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군요. 이틀 뒤 어느 길 모퉁이에서 라울은 가르시아가 추측한 대로 아랫동네에 통행이 금지되었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다시 곤잘레스와 접촉해야 했다. 이틀 뒤 랑베르는 그 축구 선수와 점심을 먹었다. 참 바보 같은 일이군. 곤잘레스가 말했다. 다시 만날 방법을 정해놨어야 하는 건데. 랑베르도 같은 의견이었다. 내일 아침에 애들한테 가서 조정해보기로 하세. 이튿날 그들은 집에 없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정오에 리제 관장에서 만나자는 메모를 남겨보았다. 랑베르는 호텔로 돌아갔지만 안색이 좋지 않아 그날 오후에 타루가 그를 보고 충격을 받을 정도였다. 일이 잘 안 풀려요? 타루가 그에게 물었다. 억지로 다시 시작하려다 보니까요. 랑베르가 말했다. 그러고서 그는 초대 날짜를 바꿨다. 오늘 저녁에 오세요. 그날 저녁 그들이 랑베르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가 일어나서 미리 준비해둔 술잔에 술을 따랐다. 리우는 잔을 받으면서 일은 잘 진행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신문 기자는 한 바퀴 돌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면서 곧 마지막 약속을 하게 될 거라고 말했다. 그가 술을 마시고는 덧붙였다. 물론 그들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어요. 타루가 말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하셨군요. 랑베르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다. 뭘요? 페스트가 말했다. 페스트 말이에요. 아, 리우가 말했다. 그래요. 페스트는 자꾸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랑베르가 방구석으로 가서 조그만 축음기의 뚜껑을 열었다. 무슨 곡이에요? 내가 아는 곡 같은데? 타루가 물었다. 랑베르는 세인트 제임스 인퍼머리라고 대답했다. 판이 반쯤 돌아갔을 때 총소리가 멀리서 2번 들려왔다. 걔 아니면 탈주자겠죠? 타루가 말했다.
잠시 후 판이 다 돌아갔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지며 뚜렷이 들리다가 호텔 방의 창문 밑을 지나서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다. 이 판은 재미없어요. 랑베르가 말했다. 게다가 오늘은 벌써 10번이나 들었고요. 그 정도로 그 곡을 좋아해요? 아, 갖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말했다.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는 미우에게 보건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었다. 현재 5팀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들은 몇 팀이 더 조직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신문 기자는 침대에 앉아 손톱 손질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리우는 침대 가장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자그마하고 힘있게 생긴 그의 옆모습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그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선생님, 그가 말했다. 저도 보건대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과 함께하지 않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일 같으면 제목 정도는 적극적으로 해낼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스페인 정쟁에 종군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느 편이었죠? 타루가 물었다. 패배한 사람들 편이었죠. 그 후에 생각을 좀 했어요. 무엇에 대해서요? 타루가 물었다. 용기에 대해서요. 인간의 위대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위대한 감정이 없으면 저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타루가 말했다. 천만에요. 인간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오랫동안 행복할 수도 없어요. 결국 가치 있는 일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는 두 남자를 바라보다가 계속 말했다. 타루, 당신은 사랑을 위해 죽을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을 것 같군요. 바로 그거예요. 당신은 관념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맨눈으로도 뻔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관념 때문에 죽는 사람들은 지긋지긋해요. 나는 영웅주의를 믿지 않아요. 내가 아는 한 영웅주의는 어렵지도 않고 또 영웅주의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내가 관심 있는 건 사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위해 죽는 것이에요. 리우는 신문 기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리우가 계속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인간은 관념이 아니에요, 랑베르. 랑베르는 침대에서 뛰어내려왔다. 흥분해서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사랑을 외변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의 관념, 어설픈 관념에 불과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할 줄 모르게 된 거죠. 선생님, 단념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기다립시다. 정말로 그럴 수 없다면 영웅놀이는 그만두고 모든 사람들이 해방되기를 기다리자고요. 나는 그 이상은 하지 않겠어요. 리우가 갑자기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몸을 일으켰다.
당신 말이 옳아요, 랑베르. 절대적으로 옳아요. 당신이 지금 하려는 일을 나는 결코 막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하려는 일은 내가 봐도 정당하고 좋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은 말해주고 싶어요. 이 모든 것은 영웅주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성실성의 문제예요.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페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입니다. 성실성이 대체 뭔가요? 랑베르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를 예로 들면 성실성은 내 직분을 완수하는 거예요. 아! 랑베르가 화를 내며 말했다. 나는 내 직분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내가 사랑을 택한 것이 정말 잘못일 수도 있겠군요. 랑베르는 그를 마주 보았다. 아니에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가 힘주어 말했다. 랑베르는 생각에 잠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내 생각에 두 분은 이 모든 일에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선한 편에 선다는 건 더 쉬운 일이고요. 리우는 잔을 비우고 말했다. 자, 할 일이 있어서요. 그가 지나갔다. 타루도 그의 뒤를 따라 밖으로 나가려다가 생각이 바뀐 듯 신문기자에게 몸을 돌리며 말했다. 리우의 아내가 여기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요양소에 있다는 건 아십니까? 랑베르는 깜짝 놀란 듯한 몸짓을 해보였지만 타루는 이미 나가고 없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랑베르는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도시를 떠날 방법을 찾을 때까지 선생님과 함께 일해도 괜찮을까요? 수화기 저쪽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런 말이 들렸다. 그럼요, 랑베르. 고마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오늘도 방송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금요일 저녁 모두 잘 보내시고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이제 페스트의 2부가 끝났습니다. 랑베릴은 탈출을 실패했고 결국 리우와 타루의 도움이 되기로 했네요. 맞아요. 리우도 처음에 아내를 저기 옆마을로 보내버렸죠.
이 모든 일에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라는 랑베르의 말은 정말 하나도 모르는 말이네요. 미유에게는 조금 상처가 됐을 수도 있겠다 싶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여러분 모두 잘 자고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모두 잘 자요.